옛날 옛적 한국의 양산이라는 작은 마을에 특별한 농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농장은 마을에서 멀지 않은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마법 농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농장은 평범한 농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심겨진 작물들은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특별했습니다. 농장의 주인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였는데 오랫동안 그 농장을 돌보아 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양산 지역에 특별한 씨앗을 품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그 씨앗을 심고 가꾸는 비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년 봄이 되면 산속에서 신비로운 약초를 찾아와 그 씨앗과 함께 심었고 그렇게 자란 작물들은 허기를 채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까지도 치유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사는 한 소녀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수진이었고 그녀의 어머니가 오랫동안 아프셨습니다. 수진은 소문으로 듣기로 마법 농장의 작물이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어머니에게 그 기적적인 치유력을 빌리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농장의 한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가장 귀한 작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허브는 매우 특별하단다. 성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내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을 거야. 이 비법을 너에게 전수해 줄 테니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수진은 기꺼이 그러겠다고 약속했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그녀에게 씨앗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어떻게 심고 가꾸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수진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어머니는 고마움 가득한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계절이 지나고 수진의 노력 끝에 마법의 작물들이 자라났습니다. 수진은 그 작물들을 어머니에게 드렸고 어머니는 차츰차츰 병세가 나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수진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그 후로도 수진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지혜를 이어받아 마을에 작물을 기르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양산의 마법 농장은 수진 덕분에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전할 수 있었고 그 이야기는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수진의 이름은 잊혔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마법의 이야기들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답고 평화로운 제천에는 신비로운 힘을 가진 산신령이 살고 있었습니다. 산신령은 제천 근처에 있는 푸른 산봉우리인 월악산에 살며 산과 계곡 그리고 그 속의 모든 생명체를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산신령은 하늘에서 내려온 빛나는 정원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정원은 하늘 정원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늘 정원에는 특별한 힘이 깃들어 있어 그곳에 발을 들인 사람은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마음과 순수한 영혼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원은 모습을 감추고 다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천의 한 마을에 하늘 정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소녀 아린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린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마을의 작은 집에서 혼자 생활했습니다. 그녀는 하늘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부모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소원을 빌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린은 자신의 소원이 충분히 순수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린은 꿈속에서 산신령을 만났습니다. 산신령은 그녀에게 하늘 정원의 비밀을 알려주며 정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산신령은 아린에게 마음의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버리지 말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린은 산신령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하늘 정원을 찾기 위한 여행에 나섰습니다. 여행 중 아린은 여러 공경에 처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그녀는 진정한 용기와 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린은 드디어 하늘 정원의 빛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아냈습니다. 아린은 하늘 정원에 발을 들이며 그곳에서 자신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부모님은 아린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그녀에게 앞으로도 자신의 길을 믿고 나아가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후 아린은 하늘 정원에서 많은 것을 깨우쳤고 제천으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배운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천의 사람들은 아린의 이야기를 듣고 하늘 정원의 비밀을 기억하며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천은 오랫동안 행복하고 평화로운 마을로 남았습니다. 아리는 가족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마을에서는 긴 세월 동안 그녀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무안이라는 작은 마을에 신비로운 목련나무가 있다고 들렸습니다. 이 나무는 마을의 중심에 우뚝 서 있었고 날씨에 관계없이 항상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마을의 수호자라고 믿었고 매년 봄마다 나무 아래에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무안의 전설에 따르면 이 목련나무는 오래전 한 젊은 농부와 그의 연인에 위해 심어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 깊이 사랑했지만 서로의 집안이 다른 마을에 속해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마을 경계에서 자주 만나 사랑을 키워가며 결국 그 경계에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이 목련나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무는 점점 커져갔고 두 사람의 사랑도 더욱 깊어져 서로를 향한 그리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도망쳐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나무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만나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뒤로 나무는 더욱 아름다워졌고 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목련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와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해가 거듭되며 축제는 무안의 큰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여러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안을 찾아와 목련나무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젊은 연인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손님들은 목련꽃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사랑을 떠올렸고 목련나무는 그들에게 행운과 축복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무안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목련나무와 마을의 농작물은 타들어갔고 마을 사람들은 큰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목련나무를 지키기 위해 물을 구하러 떠났지만 결국 가뭄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목련나무마저 메마르기 시작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마을의 노인들이 제안한 것은 바로 농부와 그의 연인의 사랑을 불러일으켜 목련나무를 다시 꽃 피우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경계를 넘어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 바로 그 장소에 가서 농부와 연인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적적으로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동안 목련나무는 어느새 건강을 되찾고 다시 한번 그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도 그 나무 아래에서 축제를 열고 그 연인의 사랑을 기념하였습니다. 목련나무는 지금도 여전히 무안의 중심에 서 있으며 마을의 사랑과 믿음을 이어가는 상징으로 존재합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에서 웃고 울며 사랑의 맹세를 새로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창원 지역에 위치한 고요하고 푸른 호수는 신비로운 힘을 지닌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호수는 창원 호수라 불렸고 그 주위에는 숲이 울창하게 펼쳐져 있었으며 숲속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호수의 물은 맑고 차가웠으며 가뭄이 와도 절대 마르지 않는다고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신비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호수에는 아름다운 요정들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대자연의 질서와 균형을 유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사람들은 요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다고 전해지는 수호자의 존재를 믿고 있었습니다. 수호자는 온 마을을 지켜주는 호수의 수호신이자 요정들 중에서도 가장 지혜롭고 용맹한 요정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수호자는 은빛 나비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었고 그 나비의 날갯짓은 밤하늘의 별들처럼 반짝인다고 했습니다. 수호자는 호수 주위를 수호하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마을을 지켰습니다. 하루는 창원 마을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각종 마법 물건을 거래하는 상인으로 이름 난 마르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창원 호수에 대해서 듣고 나서 그 신비한 힘을 탐내어 멀리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마르코는 호수에 잠긴 세상의 비밀을 손에 넣고 싶어 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호수를 밟도록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전설과 그들이 경험한 보호의 순간들을 떠올리며 그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몰래 호수로 향했고 마법의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호수에 물이 일렁이기 시작했고 하늘이 어두워지며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마르코가 완전히 자신의 주문을 완료하기 전에 호수 위에서 은빛 나비가 나타나더니 눈부신 빛을 발했습니다. 그 빛에 놀란 마르코는 땅에 주저앉았고 그의 마법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수호자는 마르코에게 다가가 경고했습니다. 이 호수는 마을 사람들과 자연의 조화를 위한 것이며 탐욕에 의해 신성을 더럽히려는 자는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그 말을 듣고 마르코는 두려움에 떨며 다시는 호수를 범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창원 호수는 여전히 맑고 고요한 채 그 자리를 지켰고 마을 사람들은 이 마법 같은 호수와의 조화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창원 호수는 그 고요한 아름다움과 전설을 간직한 채 지역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연의 한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인 날 예정. 한국의 남해안에 위치한 보흥이라는 아름다운 동네에는 아주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의 밤하늘은 도시에선 볼 수 없는 수많은 별들로 반짝였고 쏟아질 것만 같은 달빛이 들판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고흥바다의 잔잔한 파도 소리는 매일 밤 마을 사람들을 꿈나라로 인도하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곳이 다른 곳과는 달리 무엇인가 신비로운 기운이 가득 차 있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전학생인 지우가 오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도시에서 이사온 소년이었고 고흥의 평화로움과 아름다움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지우에게 고흥에는 특별한 달빛 고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는 것과 오직 운이 좋은 사람들만이 그 고래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고래는 달이 가장 크고 밝은 날 깊고 푸른 바다에서 솟아오르며 고래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던 지우는 어느 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서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달이 유난히 커 보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순간 멀리서 마치 멋진 오케스트라의 선율과도 같은 소리가 바다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왔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숨을 죽인 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달빛에 비친 거대한 고래의 실루엣이 수면 위로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꿈만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고래의 등에서 반짝이는 물방울들이 절묘하게 달빛과 어우러져 마치 별들이 바다에 내려앉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우와 친구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름다움에 사로잡혔고 그 고래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그 누구도 말 한마디 건넬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게 달빛 고래는 다시 깊은 바다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날의 경험은 언제나 그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지우는 그 뒤로 이곳 고흥의 특별함을 깨닫고 마을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 지우가 성인이 되어 도시로 돌아갔을 때도 그는 다시 그 친구들과 고흥을 찾곤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날이 커다랗고 반짝거리는 그 특별한 날 밤에 어김없이 바닷가에 앉아 달빛 고래의 노래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우는 자녀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며 고흥의 전설을 이어갔습니다. 점점 이 소문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덕분에 고흥은 신비로운 마법의 땅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